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약간 좀 약세권으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다우존스 S&P 500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나스닥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오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보시자고요. 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좋아하는 코너를 놓치셨다면 방송 이후에 저희 코너도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조금 힘이 빠졌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미국 증시가 뭐 약세권으로 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주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주총장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AI 대 인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강관우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슈퍼 주총 위크를 맞아서 준비해본 질문입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주주의 존재감은 과연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자, 확인해 보면요. 대주주의 존재감은 주가라던가 또는 경영을 운영하는 것의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답변 챗 GPT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대주주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의 차이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투명 경영에 힘을 쓰고 주주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반대로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보다 더 높게 추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 경영 전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강혜코님, 오늘도 역시 챗 GPT는 좀 모범적인 답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범적이긴 한데 이게 뭐 정답에 가깝다.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제가 좀 하나씩 볼게요. 대주주가 저희가 이제 제목을 대주주의 존재가 우리 그 주가에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챗 GPT 답 말고 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사익, 주주 이익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주주 이익에 반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실은 챗 GPT의 답과 좀 다르게 바뀔 때도 있는데 자료 화면 하나 보실까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 주가 어땠습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당 4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고 네.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갔었죠. 최근에 이제 190까지 왔는데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졌던 때 누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을까요?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았어요. 안 팔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팔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고 그다음에 안 사도 될 거는 같은데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보유 주식 테슬라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이슈들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그나마 망가졌던 테슬라 주가들의 마음들이 조금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행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여기서 주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에서 아주 셀트리온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쭉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스틱 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정치 유세 때 이런 현상 많이 봤잖아요. 네. 이거 왜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방역 때문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외로워 보입니다. 외로워 보여요. 네. 네. 하여튼간 제목을 제가 주주들에게 사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 막을 이렇게 세운 뭐 이유가 있겠죠. 주가가 떨어져서 그랬나요? 어쨌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서정진 회장이 이제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기대감에 주가는 먼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주가들이 먼저 이렇게 달렸습니다. 3월 초에 이제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이 돌아올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만은 어제는 주총이 딱 끝나면서 일제히 하락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 왜일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회장님이 돌아오셨지만 이게 현실적인 지금 난관들을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이런 당면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약가를 인상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를 그 영업 마진선으로 이렇게 막아내려면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을 내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상존하는 거고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느 비율로 될지 각 이해 당사자들이 아직 이해가 첨예하게 이게 지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난관들을 과연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반영이 될 텐데 어제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을 일단 차익 실현하면서 셀트리온 주총은 이제 끝 마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누군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SK그룹 이제 이슈를 제가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주가가 최근에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CEO들은 지금 아주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주가로 이제 CEO들 평가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보면은 SK가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지주 회사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쭉 같이 있는데 SK 주가가 그 최태원 회장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 지분이 가장 많으니까요. 네. 근데 주가를 보면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10% 이상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도. 그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SK는 특히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의 영업 적자가 뭐 마이너스 4조까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우려들도 있고는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나름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주 SK 주가만 이렇게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주주 이슈가 약간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 사진을 제가 골라와 봤고요. 주가가 이제 각 CEO들이 상당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데는 펀더멘털 이슈 외에도 플러스에서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스토리로 좀 넘어가면 이 하이브 얘기 그리고 SM 얘기를 제가 좀 꺼내려고 합니다. 대주주의 이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하면서 자기들 지분이 39.87%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산 지분들이 있잖아요. 이 지분을 어쨌든 공개 매수에 응했는데 많이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44%만 하이브가 들고 있는 보유 물량의 44%만 이렇게 공개 매수에 이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한 210만 주 정도는 여전히 잔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손이 현재 상태로는 조금 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SM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전략을 그 채널, 멀티 프로듀싱 뭐 이런 거로 지금 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꺼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SM이 다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하이브가 투자한 거로는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이브 SM 주식 반도 못 팔았는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 SM 주식을 사고는 싶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항상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전략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어요. 엄청 많이 뛰었는데 네. 근데 압수수색 뉴스가 있었는데도 많이 뛰었어요. 그랬죠. 네,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요? 사실은 에코프로가 들고 있는 자회사에 에코프로 B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엠이 양극재에 있어서 기술성이 전 세계에서 뭐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하이니켈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독보적인 그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뜨거웠고 에코프로도 같이 뜨거웠죠. 그래서 압수수색 뉴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펀더멘털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차트가 보입니다만은 에코프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금년에만 들어서 350% 정도, 네. 세 배 반을 이렇게 뛴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도 많이 뛰었고 최근에 LNF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펀더멘털에 시장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결국은 주가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걸로 좀 제목을 달았어요. 네. 돈이나 잘 벌어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에코프로 BM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12.7배 장부가 대비예요. PER이 아니고요. 네. PBR입니다. 상당히 높은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도 5.6 높은 데가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여기 SK 파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부가치 0.4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죠? 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주주가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주주가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챗GPT에게 물어봤고 인간 대표 강관우 앵커는 오늘 테슬라부터 뭐 SK, 에코프로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대주주의 행보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의 한마디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마음, 챗GPT는 몰라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강 앵커님은 오늘 한마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show me the money, 돈이나 잘 벌어달라는 거죠. 네. 자, 결국에는 대주주의 영향력과 별개로 결국에는 기업은 수익을 내고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이 결국엔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대주주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AI 대 인간의 시각으로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보는 이혜은의 이건 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이에 은혜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좀 알딸딸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축구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우루과이와 A매치 경기를 치렀는데 조금 아쉽게 졌습니다. 롯데칠성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전일장에서도 이 축구 이슈를 받아서인지 4%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롯데칠성이죠. 자, 리포트 제목 살펴보시면 예상보다 빠른 주류시장 지각 변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류시장이 어떻게 지각 변동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롯데칠성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음식점 가서 소주 한 병 시키려고 해도 5,000원, 6,000원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소주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은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 일단은 롯데칠성은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것으로 좋게 나올 전망이다라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자, 롯데칠성에서 새로 나온 소주 라인업이 있습니다. 세로라는 제품인데요. 많이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식당 가면 이 소주를 시키고 술을 한 잔씩 나누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류가 좀 대체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세로의 소주 점유율 확보해 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이 세로가 과연 롯데칠성의 실적도 새로 써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고요. 자, 그리고 롯데칠성 하면 칠성 사이다도 있겠고요. 음료 부문도 전통적으로 영위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음료 부분을 살펴봐도 또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롯데칠성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롯데칠성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칠성 살펴보면 주류 시장의 지각 변동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면 이 주종 하나만 구비를 해놓고 파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소주부터 맥주, 청주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비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소주, 맥주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종에 대한 선호도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 주류 시장의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더불어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주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실제로 체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로만큼은 점유율 늘려나가고 있고 1월과 2월 월 매출을 살펴봐도 90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고요. 또 3월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하니까 실제로 실적에 반영될 때는 얼마만큼 더 크게 반영이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에 롯데칠성은 청주, 와인, 또 스피릿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류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잘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류 시장의 지각 변동이 롯데칠성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기대치를 상회할 1분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류는 물론 주종별로 온도차는 뚜렷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로를 필두로 해서 소주 시장 점유율을 정말 급격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롯데칠성이고 시장의 우려는 사실 소주 부문의 매출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내놨는데 증익이 오히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요. 음료 부문도 실적 개선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롯데칠성의 실적 개선 효과를 볼 때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관점이었고요. 투자 의견 따라서 매수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칠성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어떤 제목 붙어 있냐면요. LG 에너지솔루션의 버금가는
첨단 소재 적정 가치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석유화학 부문은 전통적으로 LG화학이 영위해 오던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첨단 소재 부문에서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개선세를 보이겠죠. 거기다가 양극재 공장 증설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 LG화학인데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오창 공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효과들, 수주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2024년, 2026년까지도 공장에 대한 예정 부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집이 커질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한 전지 소재 사업으로서의 DNA를 갖춰가고 있는 LG화학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박 같은 이런 추가적인 사업군을 영위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밸류체인 확대 또한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LG화학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는 일단 조금 소폭 하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적자 줄이고 첨단 소재 쪽은 실적 대폭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뱅크데믹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구매 수요 자체는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자 축소를 예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단 소재 부문은 직전 분기 대비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754% 급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양극재 업체에서 소재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첨단 소재 쪽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의 적정 가치를 볼 때 첨단 소재 쪽의 가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양극재의 상당 부분 집중이 되어 있던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의 이익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원재료, 분리막, CNT라고 하죠. 탄소 나노튜브 이런 소재 전반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일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활용하는 시나리오까지 더해진다면 이 향후 동박 같은 추가적인 밸류체인 확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LG화학입니다. 자, 따라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역시 93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과 그리고 롯데칠성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뉴스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일면 헤드라인 함께 짚어볼 텐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몰락, 한국은 초격차 투자 시동 걸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요즘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가도 움직이고 있고 꿈틀꿈틀하는 모습들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어저께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일본의 J-OLED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OLED를 상용화한 그런 이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여러 이제 일본 내 여러 업체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이제 J-OL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이제 J-OLED라는 게 회사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도쿄 지방법원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OLED 업체가 이를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한국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만 이제 OLED 시장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일본의 기술력 하면 사실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인데 방금 본 표를 통해서 보면 2023년 파산 신청으로 막을 내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OLED의 시작을 알린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중국의 공세에 밀려서 결국에는 밀려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게 될 텐데 전반적인 점유율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가장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중 디스플레이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LCD와 이제 OLED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LCD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뭐 시장을 상당히 이끌었다라고 보면 뭐 중국 업체에서 이제 이런 이제 LCD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LCD 시장에서는 뭐 중국 업체가 시장을 거의 뭐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OLED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뭐 시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CD와 OLED의 좀 차이점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LCD 같은 경우 이제 백라이트다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빛을 이제 쏘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색깔을 내는 그런 이제 소자가 빛나면서 네. 색깔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화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소자 자체가 빛나면서 이제 색깔을 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LED가 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색감도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저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OLED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OLED 관련된 이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적별 디스플레이 관련된 상황인데요. 이건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LCD와 OLED를 한꺼번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뭐 거의 절반 수준, 그다음에 뭐 대만 같은 경우도 20%니까 중화권에서 한 65% 가까이 뭐 LED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중국이 같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OLED 중심으로 시장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33%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LCD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만 OLED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한중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이제 OLED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AM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OLED 관련된 비중이 지금 한 34%, 그러니까 35%가 채 안 되고 있는데 2027년도에는 40%가 넘어갈 만큼 계속 OLED에 대한 시장의 그 사이즈는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애플 아이패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TV, 태블릿, 노트북에도 OLED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점유율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는 대로 LCD보다는 OLED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물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이고요. 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OLED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LG가 그다음에 중국 패널 업체죠. BOE가 6.1%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스마트폰용과 IT 기기용 OLED 패널 출하량 전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표가 이제 조금 됐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OLED 이제 패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네. 기준이 2021년도 자료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신 중국 업체인 BOE의 점유율이 한 10%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용 이제 OLED의 패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간으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생산이 되는 게 한 12억 대 정도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는 한 절반 수준이 한 6억 5천만 대 정도가 지금 OLED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한 7억 8천만 대까지 사용이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통 이제 OLED 이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쪽으로도 조금씩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IT 기기에서 OLED 패널에 대한 그 출하량이 2022년도에는 한 1,0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2025년도에는 뭐 1,800만 대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8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스마트폰용 관련해서 자료를 봤지만 삼성이 압도적이던 부분에서 지금은 중국의 패널 업체인 BOE가 점유율을 조금 뺏어갔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고 자, 지금도 계속해서 보시면 한중의 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는 중국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실제로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OLED를 보면 이제 두 종류가 크게 이제 중소형과 대형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시장 점유율을 뭐 거의 뭐 가장 1등, 뭐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 LG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다음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쫓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형 OLED 같은 경우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QD OLED라는 그런 패널을 생산하면서 아마 국내에서만 패널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형 O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시장 진입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차후적으로 계속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대형 OLED 쪽으로도 아마 중국 업체의 그런 이제 양산화가 이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이 일단은 중소형 쪽에서는 중국이 많이 따라온 상황이지만 대형에 있어서는 LG의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투자 키워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임순재 대표님께서 그 키워드를 선정해 주신 이유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뭐 이렇게 이제 OLED 시장이 계속 커가면서 이제 OLE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뭐 제가 오늘 이제 꼽아온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OLED에 대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폼택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폼택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그러니까 뭐 네모 정형화돼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뭐 이런 폼택터가 좀 다양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장용 이제 폼택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OLED를 사용하면 저렇게 이제 굽어지거나 아니면 또 접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접는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다 이런 OLED를 사용해서 뭐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말리거나 이제 굽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차 전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시보드에 나오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POLED라는 이제 그 형태의 OLED가 이제 이런 그 대시보드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올수록 이렇게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이제 O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장 자율주행이 되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 손이 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걸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차량 내에 그런 이제 스마트폰 기능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계기판이나 앞에 있는 유리나 옆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명형 이제 그 디스플레이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투명형 이제 디스플레이 만들기 위해서는 OLED가 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화면 네, 예, 그렇죠. 보시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미래차에 네. 이런 그림을 그려 넣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는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대시보드 앞에 있는 계기판 같은 경우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OLED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옆에 뭐 이제 아이패드 같은 패드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에서 만든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큰 그런 이제 OLED 패널을 사용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장화가 되면서 이런 그 단순하게 이제 그 눌러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아마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그 지금 POLED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제품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전장용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OLED 그리고 대형 TV까지도 노리고 있는 OLED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술력에 있어서 일단은 앞서 있는 기업은 LG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종목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OLED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네.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쪽에 대한 밸류 체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 4에서 5조 원 정도의 이제 OLED에 대한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할 걸로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OLED에 대한 장비나 소재에 대한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판매가 좀 줄어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신규 투자하는 부분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롭게 투자를 하는 특히 이제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재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OLED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회사들이 덕산 네오룩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용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장비 관련돼서는 뭐 HB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P 시스템, SFA, 필옵틱스 같은 그런 회사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OLED 시장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LG 쪽보다는 삼성이 신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와 장비 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훈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저희가 지금 사건에서 두 종목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아, 성일하이텍. 네. 여전히 2차 전지 쪽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의 상승의 기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그중 배터리 제조사의 공정 중에 발생하고 있는 스크랩 그리고 사용 후 폐배터리 등을 리사이클링하게 되어 양극재 원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뿐만 아니라 세비캠과 코스모 화학 등도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상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관련된 기업들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결국 두 시장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IT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형 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기준으로는 대략 987만 대 수준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대략 6천만 대 수준까지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덕분에 전기차용 폐배터리는 2030년 기준으로 대략 415만 대 수준까지 배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우호적인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곧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올해 그래도 참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는 또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2,500포인트 또 코스닥은 대략 900포인트까지는 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2차 전지 또한 지금처럼 훈풍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3개의 기업 모두 지난해 기준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비교 분석을 잠시 하게 되면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은 대략 183% 정도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세비캠은 대략 144%, 코스모 화학은 14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응당 관련된 기업들 모두 매출액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성일하이텍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성일하이텍은 대략 286%, 세비캠은 184%, 코스모화학은 135%나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과 관련된 산업 자체의 성장성, 거기에 실적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 모두가 받쳐주고 있다는 점 토대로 성일하이텍, 기타 폐배터리, 넓게 보면 2차 전지 쪽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은 결국 현금을 얼마만큼 창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한 전년 대비 48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대한 배당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대폭 늘리면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일 하이텍 또 다르게 보면은 세비캠이나 코스모 화학 등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모 화학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대략 140% 이상 올랐는데 성일 하이텍은 아직 6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실적의 흐름이 더 좋아진 기업의 주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앞으로는 성일 하이텍의 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여러분들이 성일 하이텍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0만 원 정도 수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까지 한꺼번에 이제 들어봤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가격은 20만 원보다 조금 좀 밑에는 있는 것 같고 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긴 한데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전문가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회사가 현금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는 배당보다는 시설 투자,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쪽에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응당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 그리고 부의 창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입니다. 비록 고평가 논란이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성일 하이텍 지금이라도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20만으로 성일 하이텍 들어봤고요. 그다음 네. 주식은 뭐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요 며칠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이를 육성하고 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2016년에 1.17명이었는데 이제는 0.78명입니다. 너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2명 가진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애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출산율은 당분간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적어도 제 주위에 있는 30대라든지 40대까지 결혼 연령이 상당 부분 딜레이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율 또한 조금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 기회의 키워드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가방 컴퍼니는 해외 그리고 국내 유아 의류와 용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응당 저출산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유아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응당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완전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주가 상승에 상당 부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어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동사가 아가방, 디어베이비, 그리고 에뜨와 퓨토 등의 브랜드를 토대로 지금 프리미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응당 먹힐 거라고 봅니다.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출산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조금 못 키워도 셋째, 넷째 잘 키우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걸 해주려고 할 거고요. 더 나은 걸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은 재화라 하더라도 설령용품이든 의류라 하더라도 한 명밖에 없는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점을 토대로 기업도 점진적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내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5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폭 이렇게 감소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35세 이상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금씩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귀한 나의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액과 실적 개선세, 정부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만 내어놓는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대략 96.4%, 이 점을 토대로 주가 상승도 저는 장기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개인만 강력 매수 중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목표 가격 5,000원까지 오늘 아가방 컴퍼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더 알차게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